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어지는 코너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는 공약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세금 중요하죠. 특히 정말. 주식 부동산 세금 네. 가장 핫한 어떻게 공약했고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며 예. 이 또 공약인 공약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이건 공약이긴 하지만 조금 좀 이거는 이런 저항은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네. 거랑 예. 이거는 뭐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랑 뭐 어떤 건지 어떤 또 논란이 남아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제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팀장님은 기재부 출신의 세무사이시기도 하고 네. 그 율촌에도 계시고 예. 뭐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스펙은 율촌. 감사합니다. 또 저희 회사를 또 이렇게 광고해 주셔가지고 아무나 뽑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는 바람에 늘 직원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네. 예. 일단은 주식 양도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네, 후보 때 예. 주식 양도세 없애겠다고.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그럼 없애겠네요. 맞잖아요. 글쎄,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그 세법이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소야대 아닙니까? 국힘 한 110석이고 민주당은 172석 뭐 예. 이렇기 예.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 법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렇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그렇게 생각만큼 이게 주식 양도 차익이 공약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게 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세제 가장 또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민감한 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슉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일단 뭐 간단히 설명을 해주죠. 예.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이제 상장된 주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코스피에 상장됐다, 코스닥에 상장됐다, 코넥스에 상장됐다 이런 데서 이제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요. 장외 주식은 내죠? 장외 주식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장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한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세금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구조예요. 내고 있죠. 일단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정부에서 인정한 거래 장소를 통한 것만 세금을 내지 말라. 이게 지금까지의 정책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증권거래세는 다 부과를 하죠. 증권거래세는 이제 주식을 팔 때 0.23%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0.23%, 코넥스는 0.1%를 파는 사람이 내고 이제 주식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그러니까 이제 거래 금액이죠.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이라 그러면 남는 거에 얼마를 내는 거고 이제 거래세는 이제 판 금액 그 금액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1,000만 원에 0.23%를 곱한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내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고 하지만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차익을 별도로 또 내게 돼 있어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돼 있고 또 비상장 주식도 세금을 내게 돼 있고 세율은 같습니까? 양도차 소득세가 세율이 또 복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도 하다가 뭐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대주주 같은 경우는 20%, 25%, 30% 이렇게 내도록 돼 있고요.
이제 대주주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대주주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비상장 한 주를 주식. 사고 팔아도 비상장 그렇습니다. 주식은 세금 내죠. 세금 내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 외에는 20%. 그러니까 뭐 양도 그렇게 돼 있고. 주식 팔아가지고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 10원, 20원 이렇게 내는 구조죠. 예. 그래서 약 이제 30%를 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20%, 25% 요게 이제 지금 금융투자소득이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작년에 개정된 게 아니라 재작년에 예.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20%, 25%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 양도 차익의 양도 차익이 1년에 3억 원까지는 20%를 내고 예. 3억 원을 초과하면은 그 남은 금액이 25%를 내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이게 제도 구성할 때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예.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양도 차익 중에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남으면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랬다가 그게 5천만 원까지 네, 올라갔어요. 확대가 됐죠. 확대가 예. 됐고 예. 그게 이제 국내 상장 주식하고 뭐 중소기업 주식만 그런 것이고 예. 해외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비상장 주식은 250만 원만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해외 주식 같은 거 사가지고 뭐 구글이 많이 올랐다 예. 좋아해도 이제 뭐 250만 원을 넘는 거는 세금이 뭐 20% 또는 25%까지 예.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예. 대신에 증권거래세가 0.23%였다가 0.15%로 예. 이제 떨어지게 디자인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예. 뭐 이게 원 계획이죠. 예. 지금 현재 제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렇게 하기로는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져 있고 법도 네. 이미 소득세법에 바뀌어 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저거와는 다르죠. 윤석열 당선자 공약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그 제가 요게 당분간이라는 네? 커트가 앞에 당분간이라는 커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왜 당분간이라고 했냐면은 사실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진 주장도 분도 있죠.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기 그 대선 후보 토론 2020년 2월 3일 했던 때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럼 이재용 회장이 뭐 저기 실현한 주식 양도 차익도 그러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냐? 예.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에 대한 아마 답변으로서 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생각할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끝에 주식 양도 차익 양도 소득세 폐지는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예.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현재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하지만 대주주는 다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 소득세도 폐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또 일반적인 거하고는 또 틀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당선자 측에서는 네. 대주주 양도세는 계속 걷겠다는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히 뭐 이게 명확한 답은 아직 안 하셨지만 네. 이게 그 당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했는데 네. 그러면 대주주 것까지 할까? 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이걸 궁금해해서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선 네. 결정되기 전에 네. 전에 이제 저 후보 캠프에다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네. 대주주가 무는 양도세도 같이 없애는 거다. 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 네. 에는 대주주군 먹은 온 국민이 다 양도세 내는 걸로 5천만 원은 그렇죠. 빼주되 네, 온 네, 국민이 다 양도세 내주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없애겠다는 뜻이니까 네. 이 한 주를 팔던 뭐 100억 주를 팔던 뭐 그래서 양도세를 다 없앤다. 다 없앤다는 거다. 그리고 다 네. 거래세를 지금처럼 그냥 걷는 걸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주주 양도세만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글쎄 그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예. 이제 여소야대가 아무리 있어도 그러니까 뭐 여론이고 국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약간 연동되는 게 이제 코인인데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1년을 이재명 후보가 주장을 해가지고 1년간 이제 소득이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그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그게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소액 주주라면 소수 주주라면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반면에 대주주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여소야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근데 팀장님 이게 이제 하나 좀 예민한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면 원래 대주주라고 하면 진짜 주식 제일 많은 사람 하나. 삼성에서는 이재용님 한 분, 삼성전자는 그게 우리 컨셉의 대주주고 왜 그 사람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대주주라고 하면 그래 제일 많잖아 좀 뭔가가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냐? 집은 시골집 한 채를 사고 팔아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주식은 네가 뭐라고 대주주만 내고 나머지는 다 안 내. 뭐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공평해. 모든 국민은 다 자산으로부터 사고 팔아서 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라는 개념으로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개미들도 다 세금 내라고 하면 반발이 많을 테니 이 대주주의 범위를 점점 늘려가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재용님 한 분만 대주주였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연말에 1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다 대주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오던 중이었잖아요. 전 국민 모든 과세를 향해서. 네. 그러다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주주만 그럼 양도세를 내는 걸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 이 대주주가 어디까지 대주주가 룰을 정할 거냐. 현재는 이제 10억 1% 기준을 갖고 있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뭐 10억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이 1%를 넘으면 대주주다 이런 기준을 뭐 시행령에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야 그러면 삼성전자 9억 원, 하이닉스 9억 원, 뭐 코오롱 9억 원에서 한 900억 원어치 갖고 있는 분은 대주주가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삼성전자만 10억 원 갖고 있는 분은 대주주라면 이게 무슨 형평성에 맞냐? 그거는 진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금액으로 자르는 요 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별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금액 갖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나라 제도가 여기 간단히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지분율 3% 이상이 대주주로 돼 있고 독일은 이제 1% 이상이 대주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이건 이제 순수 세제 논리인데 1%나 3% 정도 되면 이건 굉장히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나 3% 되면은 벌써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있고,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특별한 때문에 주주다. 특별한 주주죠. 1% 3%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본인이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보통 그런 컨셉이 그게 업이다, 직업이다. 그게 업이다. 일종의 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나 3% 미만이면은 그건 보통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하면서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자기가 사업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 활동 다른 거 하면서 투자 활동하는 걸 이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 기준이 1% 혹은 3% 이렇게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게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제 50억이라는 예전에는 이제 예전 50억이었다가 50억이었죠. 점점 줄어서 과세로 바꾸면서 내려왔죠.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 예전부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점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독일처럼 1%로 하는 것도 네. 저는 저것도 꼭 합리적인 건 아닌 것이 그럼 삼성전자는 수천억 원이 있어도 대주주가 아니고 네. 특정한 코스닥 회사는 한 10억 원, 20억 원어치만 있어도 너는 관여한다는 의미로 대주주가 되는 건 네. 아니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시청이 작다 보니까 네. 이만큼만 사도 내가 비율이 1% 넘은 거지. 네.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 제도로 보면은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예. 이상한데 이제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는 다 이제 과세를 기본적으로 해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그걸 과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종합과세처럼 사업 소득의 일환으로 과세할 거냐, 아니면 주식 양도 차익이란 투자 소득의 일종으로 과세할 거냐. 과세 방식이 좀 틀릴 뿐이죠. 그럼 독일도 혹시 연말에 12월 31일 날 갖고 있으면 대주주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보통 연말로 자릅니다. 뭔가 네. 시점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시점은 수가 없는 있고 모양이겠- 그걸 이용하는 네. 사람들을 위한 엔타이 어보이던스 룰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를 이제 연말로 자릅니다. 연말로. 예, 자릅니다. 예. 그게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주식과 관련된 양도세를 만약 폐지할 경우에 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 투자라든가 펀드 투자할 때는 다 양도세를 걷는데 실제로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것만 양도세를 안 내고 네, 네. 채권 투자나 펀드 투자는 걷고 그렇게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는 기본적으로 펀드 투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간접 투자라고 보통 불러요. 예.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 경우하고 직접 투자 간의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제도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펀드 중에 포함된 주식 양도 차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는 과세가 안 되도록 현재도 돼 있어요. 주식형 펀드 주식의 그렇죠. 경우. 예. 주식 양도 차익 다 빼게 돼 있고 아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나 배당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배당으로 봐서 배당 소득세. 과세하도록 예, 돼 있고 과세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는 있죠. 네. 정리를 하면 다시 양도세를 없애는 것까지야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추진이 된다면 네. 네, 네. 전 국민 다 없앨 거냐 양도세를 대주주 포함해서 네. 그러면 갑자기 대주주만 없어 좋아졌잖아 하는 그렇게 그런 반론이 할까? 있고 네. 아니요 대주주는 예전처럼 양도세를 살리고. 매기고 네. 그러니까 한 5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다 네. 그냥 나머지는 내지 마세요 하는 거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대주주를 자를 건데 라고 하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10억까지 잘랐으니까 10억이죠 뭐라고 한다면 네. 특정 회사 주식 10억은 대주주고 골고루 8억씩 한 100종 못 갖고 있는 건 대주주 아니면 도대체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기준이냐라고 할 때 논란거리죠. 예전에는 원래 그거 50억, 30억, 10억, 5억 하다가 제로 되는 과정에서의 10억이에요 라고 네.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뭐 그럼 그렇게 하자 했는데 아니요 이제 딱 10억 이걸로 딱 우리는 기준입니다라고 하면 왜 10억인데 왜?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이 궁하죠. 10억이 좀 대주주의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현실적인 느낌이 아니죠. 금액을 보기는 그죠? 좀 네. 쉽진 않죠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다시 종전으로 돌아가면은 예. 아마 대주주의 범위도 아마 다시 다시 한번 무거운 생각을 걸로. 다시 한번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될 것 않을까 같은데. 이런 예. 생각은 합니다. 그게 좀 명확해져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럼 네, 기존의 네. 대주주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아직 좀 명확하지는 않은. 명확하지는 않고 이제 또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MB 정부 때 네. 또 이제 세율을 많이 낮추고 그런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예. 결국은 그 MB 정부 후반으로 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건 제 단순한 추측이지만 예. 그 대주주 부분을 쉽게 고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돌아가면 대주주는 그대로 놓고 하지 10억은 않을- 놓고? 그대로 글쎄 원래대로 10억 정도는 원래대로 또 좀 놓고. 올리는 거 그거는 좀 가능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주요 국들 모르겠어요. 중에는 네.
양도세를 국민들은 안 내고 대주주는 내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별로 그쵸?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100억 원 넘는 집 사고 팔 때는 양도세 내고 그 이하는 그냥 다 먹어 라고 하는 제도랑 비슷해서 네. 네. 왜 100억 원인데? 네. 에 대한 예. 예. 근데 제가 또 이게 너무 대주주를 옹호하는 것 같아서 좀 예. 약간 꺼려지긴 하는데 대주주에 대한 지금 양도차익과세가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양도차손을 현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대주주도 올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주식을 뭐 팔았을 때 예. 내년 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손해를 뭐 원래 양도 소득세 내는 거는 올해 많이 벌고 내년에 손해 났으면 네. 올해 번 것 중에서 일부를 내년에 돌려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2월 공제라고 예, 하거든요. 예. 뭐 그게 기본인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 대주주한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인 건 지금 맞습니다. 제도가 그거는 넣어줘야 되겠네요. 합리적이라면 과세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이후부터 바뀌는 제도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해서 2월 공제 제도가 포함된 거는 저는 굉장히 제도상 큰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 고치려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건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합리적으로 뭘 쉬운 문제, 해주려고 쉬운 해도 문제가 아니네요. 예. 네. 합리적인 토론이 있으면은 좋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본인한테 저는 전권을 준다면. 아 왜 이렇게 무시? 근데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상은 네. 다른 데도 다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라는 게 큰 원칙이니까 네. 그 원칙에 따르면 사실은 양도 거래세를 없애고 처음에 원래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도 네. 거래세를 없애고 그러니까 거래세를 없애고 대신 양도세를 양도세를 하겠다는 걸 전부 다 매기는 걸로. 근데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방향이 그러니까 그 뭐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는 흐름이 좀 자연스러운. 지금 이미 되어 있고 2024년부터 하기로 했던 그게 맞다.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흐름상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세금이라는 게 특히 이제 주식에 관련 세금은 이제 본인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네.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이제 뷰가 맞아요. 굉장히 판이하게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살리려면 번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은 그게 사실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시장의 활성화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건 맞아요. 건거에 대해서 과세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네. 전 세계 주요국은 대부분 번거에 대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제일 활성화돼 있어야지 왜 그게 더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완전히 성숙된 나라고 예.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 시장이 여러 번 아픔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성숙했다고 보기는 그럴 수 있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세금을 좀 덜 떼가겠습니다라는 컨셉이라면 그거는 그래 그게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법일 수 그러니까. 있겠네인데 네. 지금은 양도세로 떼어가든 거래세로 떼어가든 심지어 거래세로 떼어갈 때가 더 많이 떼어가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세금은 걷어갈 건데 세금은 줄여줘야죠. 그러니까 양도세로 걷어갈 거냐 거래세로 걷어갈 그렇지. 거냐의 선택에서 그렇지. 거래세는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니까 저항이 없고 네. 양도세를 걷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저항이 있는 거가 이상하지 결국은 똑같이 낼 세금 내는데 먹은 사람이나 못 먹은 사람이나 골고루 내는 세금이 정의롭냐 먹은 사람만 내는 세금이 정의롭냐 이렇게 물었으면 그건 먹은 사람이 내야지라고 할 텐데 네. 또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죠. 뭐 사실은 그 세금을 걷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증권거래세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내는지도 잘 모르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금씩. 그다음에 뭐 나중에 보면은 거친 세금도 거래세로 걷는 게 더 많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제 정의관념에는 물론 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게 더 부합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가 옳으냐 뭐 이런 논란도 앞으로는 있을 테니까 네, 네. 다만 이게 어느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좀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다시 돌리려면 사실은 대주주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공약이 좀 나와 있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것도 2023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돼 있는데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이제 법이죠. 예.
그랬는데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는 걸로 공약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럼 다시 안 매기겠네요? 주식에도 양도세 없앴는데 가상화폐에만 양도세를 그대로 매기겠습니다. 그럼 가상화폐는 개미 아니냐? 라고 물으면 제가 예언자도 아닌데 뭐 그거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이걸 건드린다면 예. 가상자산도 같이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뭐 충분히 양도세 없는 걸로. 근데 거기는 거래세도 없죠. 그렇죠. 가상자산은 거래세가 없죠. 그럼 거기는 대주주도 없죠. 대주주도 없죠. 예. 야. 그럼 텍스 프리. 대신에 좀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하고 주식은 그래도 뭐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많고 예. 그다음에 뭐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하한도 존재하고 굉장히 이제 투자자를 조금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는 여러 제도들도 있고 감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죠. 보통 주식은 그런데 가상자산은 사실은 뭐 완전히 없으니까. 이제 정글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후에 부과를 검토하겠다 예.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비상장 장외 주식은 왜 그럼 세금을 걷어요? 비상장 따지듯이 물어보시죠. 우리 그래도 비상장 제가 뭐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비상장 장외 주식도 기본적으로 상법이나 네. 이제 금융 제도에서 보호되는 거는 가상 자산보다는 보호의 정도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군요. 네. 참 어려운 주제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뜨겁네요. 예. 공약집에 보니까 이번에도 또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발의도 하기도 했더군요. 예.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한테는 반대 매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 네, 네. 내지는 이번에 법안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찬성했다 하더라도 모 회사 주주들에게는 새로 분할된 자회사의 상장 시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준다라든가 네. 그런 것도 있던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그냥 공이 그건 찬성하는 것 같긴 한데 당법에 차이지 그런 컨셉 자체는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물적 분할에 따른 요 문제점은 조금 커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법을 바꿔도 바뀌어지겠네요. 이게 이제 꼭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예. 물적 분할은 이런 거죠. 이제 원래 회사가 있었는데 두 개로 쪼개는 분할이라는 건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쪼갤 때 하나는 모회사로 만들고 하나는 자회사로 만들어서 모자 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걸 물적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주는 사실은 요 모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고 요 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가 100%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같이 회사를 쪼개는 건데 인적 분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은 뭐냐면 하나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데 주주가 이렇게 있으면 요 동일한 주주가 두개 다 A 갖는 회사, 거죠. B 회사를 동일하게 소유하는 거를 인적 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인적 분할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화학사하고 배터리 두 개가 갈렸는데 인적 분할처럼 주주가 동일하다면 사실 거기서 불만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반면에 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배터리 회사고 화학 회사다. 그러면 요 자회사가 나중에 공모 같은 걸 통해서 제3자한테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전에 요 상태에서 배터리 보고서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이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일 뿐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뭘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도상 그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제도는 없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작년에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이 지금 검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대안은 이제 기존 모회사 주주한테 상장
상장 주식을 우선 배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장 주식을 그 자회사 주식을 이제 공모를 하면 상장을 하면 예. 그 주식에 대해서 먼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예. 주는 방법. 이게 이건 첫 번째 방. 법 안 바꿔도 아 되네요. 이거는 그냥 금융투자협회 예. 그 규정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공모주 나눠주는 방식일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건 뭐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 모회사 주주한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상법 개정 사항인데 예. 사실 이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회사가 증자를 하는데 네. 거기 신주 인수권을 모회사 주주한테 추가로 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모 주식 우선 배정이 아니라 그렇죠. 우선 배정이 아니라 신주 인수권을 이 사람한테 얘가 사실은 얘가 진짜 주주인데 예. 진짜 주주인데 이 사람도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원칙이 뭔가 흔들리는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주 인수권은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떼서 팔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이 상법 개정까지 가는 신주 인수권 부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게 1번과의 차이가 뭡니까? 요건 실질적으로? 1번은 배정할 때 예. 네가 당신이 원하면 주식을 사라. 예. 우선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신주죠. 신주죠. 예. 그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죠, 그게. 그 인수하는 그런데 권리지만 팔 수는 그거는 없는. 팔 수는 없고 아, 옵션을 알겠어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1번과 2번이 결국 같은 얘기네요, 거의. 같은 얘기인데 비슷하지만 2번이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그런 2번으로 거죠. 하려면 이거는 신주 인수권도 권리가 별도상- 생기는 거고 예, 해야 되는 요거는 거고. 일종의 옵션이 옵션을 생기는 주는 거고. 거고. 알겠어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이도저도 마음에 안 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예. 자본시장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세 번째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 매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거나 반대할 사람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습니다. 주거나. 이제 그걸 발표하는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떠나라. 우리가 사주겠다. 그건 이렇게 할 수 가능하고. 있겠죠. 예. 저거는 워낙 여론이 특히 또 안 좋아서 네.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네, 네. 저거는 뭐든지 될 것 국회 같아요. 논의 과정에서는 뭐 다 될 것 같긴 한데 네, 될 거는 같아요. 이제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나 아니면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저 물적 분할 거의 못할 텐데 네, 네. 그러면 괜찮은가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글쎄요? 첫 못할 번째 건 있는 없죠. 저기 그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정도 네. 뭐 그 정도라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야 사실은 뭐 누구한테 네. 가도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될 거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예. 주주 사실은 그러면 내가 돈이 어딨냐 그거 살 그럴 돈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네. 있기 때문에. 공모주가 네. 매번 따상을 가면 모르겠는데 네, 네, 네. 뭐 시장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 오히려 샀다가 또 망하면 아니, 두 번 그래서 망하는 건데 예. 저 세 번째 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는 게 가장 원칙에도 많고 그렇죠. 난 난 반대니까. 반대니까 난 예. 반대니까 그렇게 내 주식 말씀하시는 사가 분도 해야 있던데. 되는데 예. 근데 그러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네. 물적 분할 못 하고 물적 분할 못 하면 이제 투자 유치도 못 하겠죠. 내 경영권을 잃으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거니 이사 무조건 안 하지. 하지마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 번째 같이 하면은 네.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네. 그냥 떠나고. 떠나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사셔라. 이러면 뭐 아,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서 하면, 균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 시간이 야, 이게 저희가 뭐 부동산 5분 세제도 정도는 얘기하는데. 남았는데 부동산 세금이 예, 진짜 이거 중요한 건드리지는 문제인데. 못했어요. 예. 네. 그런데 언제 한번 부동산 세금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든가. 근데 부동산 세금도 뭐 취득세도 있고 종부세,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제- 오늘 맛배기로 하나 하나 중에서 예. 제일 치열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공약대로 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예. 일단 아니면 하나만 야, 이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보기 되게 골치 아픈데 하는 게 뭡니까? 1주택에 대해서는 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네. 동일해요. 그러니까 좀 해주자. 깎아줘야 되겠다.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좀 중과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뭐 그것도 정도의 비슷하고. 차이가 살짝 3주택, 있지. 3, 4, 5, 6, 7 집주택은 그렇죠. 그런 거에 2주택이 대해서 문제네요. 2주택은 문제일 것 같아요. 2주택은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행 제도 중에 2주택자 중에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2주택이 3주택만큼 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이 있는데 네. 상속주택 중에 일부 지분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는 분 얘기입니다. 2주택자로 해서 종부세 종부세 많이 무섭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뭐 어떻게 내가 지분 10몇 프로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팔 수도 없고 그 중에 형제가 저기 집에 살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팔라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1주택만큼 잘해줄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시적 2주택이거나 불가피한 2주택 같은 거야 이것저것 배려를 해주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2주택자 내지는 3주택자가 다주택자들이 네. 집값을 올린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는 논리도 있으나 이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새집을 전셋집 월세집을 제공하는데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이제 1주택이 되면 네. 그럼 신혼부부들은 돈 없으면 월세라도 살아야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 맞습니다. 돈 없는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려면 네. 평택 이하에서 내려가서 내 집까지라는 얘기인데 네, 네. 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는 조금 이렇게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그게 생각을 다주택자잖아요. 임대사업. 다주택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성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이런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작은 주택 뭐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이나 작은 아파트를 몇 개 가지고서 노후에 좀 자기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그래. 뭐 이런 것까지 과연 중과세를 때리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에 웬만한 뭐 마용성나 강남 3구라도 네, 세입자도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나 월세라도 거기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도 다주택자가 있어야 네,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 다주택자는 말씀하신 대로 비싼 집이 다주택인 경우인데 네, 네. 그거는 안 되지라고 하면 네, 네. 거기에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결국은 서로 축복을 해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투쟁을 하는 관계로 나갈 거냐, 뭐 그런 철학의 차이겠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공시가격을 네, 네. 그 지금 정부에서도 2020년으로 돌리겠다. 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공시가격 할 때 약간의 계산법이 있잖아요. 공시가격 자체를 돌린다고 공약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거 보면 공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서 할인율. 공시가격을 할인율을 조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종부세나 취득세 할 때 요 할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시지가로 계산한 부동산 가격에다가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렇죠. 과표로 해서 이제 세금을 갚으니까. 매기는데 지금 95%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시행령상 6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5% 포인트 정도가 내려가면 그게 아마 한 2020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그 할인해 주는 걸 좁혀오는 추세로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렸죠. 그렇죠. 예전에 올렸죠. 70이었다가 할인을 이제 덜해주는 80. 방향으로. 예, 예, 예.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라는 게 늘 실제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일관된 여론이었으니까 네, 그걸 네. 좁혀서 실제 가격하고 비슷하게 맞추자. 네, 그게 네. 공시 가격의 계산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꿔야지. 할인율을 이건 문제니까 일단 할인을 60%까지 해줘. 그거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이걸 줄여오자는 쪽으로 해왔는데. 그걸 세부담이 높다고 해서 그걸 다시 할인율을 더해주자는 건 저는 좀 그 방향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게 네. 세율하고 부동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원래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70%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책정된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700원으로 평가돼 있는 걸 가정해서 뭔가 세율이 네. 만들어진 그런 세상에서 예. 갑자기 700원으로 규정된 게 아니 사실은 1,000원이었어 이렇게 올라가면 세율은 그에 상응해서 떨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가와 그 네. 공시 가격은 예. 시가가 올라가면 공시 가격도 비례해서 올라가 주는 게 원칙은 맞다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게 이게 그렇죠. 공시 가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간격이라는 게 좁혀져야 할 이유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좁혀져야 할 이유. 따라가면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세율이 만들어졌는데 왜 시가는 80억인데 공시 가격은 40억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주장하면 국민 감정에는 그래 왜 80억짜리 집에다 40억짜리의 세금만 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전문가들의 컨셉과 국민의 컨셉이 좀 다른. 아 그래요. 저는 그게 과도하면 세율을 조정해야지 그 할인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이 좁혀지면 그만큼 세율이 떨어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율은 민주당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오늘 바로 진짜 하려면 뜨거운 주제네요. 네. 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할 게 좀 있죠, 팀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저야 뭐 불러주시면 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게 상당히 여기 출연한다니까는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자녀분들도 있으십니까? 아 우리 자녀분 있죠. 아, 그래요? 예. 우리 애가 큰애는 몇 살입니까?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25. 네. 예. 네. 우리 25대 우리 딸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빠가 그런 데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다음에는 한 번 더 따님과 같이 한번.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부동산 요거는 저희가 시간 얼른 잡아서 예, 가능하면 빨리 해서 한번 네, 정리해서 보는 걸로. 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할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네, 일단 현실적으로 뭐 알아야지, 뭐.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그게 뭐 세법상 개념으로는 가능한지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될지 뭐 어떤 걸림돌이 남아 있을지 네, 이런 네. 얘기들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제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